동생은 천진한 눈망울로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언니는 그런 동생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죠.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죠. 이 그림은 영국 19세기 최고의 초상화가였던 토마스 로렌스의 작품이에요. 그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초상화가였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렌스가 활동했던 18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초상화는 가장 수요가 높은 그림이었어요. 초상화를 통해 국왕은 국민들에게 권위를 보여줬고 귀족들은 지위와 부를 과시했어요. 특히 로렌스의 그림은 여자들에게 무척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는 당시 시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의 섭정시대였어요. 섭정은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3세는 말년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죠. 따라서 아들인 조지 4세가 섭정 통치를 했어요. 조지 4세는 남다른 패션 센스와 미적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화려한 패션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상류층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모습을 초상화로 남기고 싶어 했죠. 로렌스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포착했어요. 그런데 그는 동시대의 화가들과 다른 그만의 차별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인물의 내면을 잘 포착해 그림에 담아내는 능력이 좋았어요. 모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성격, 성향을 빠르게 파악했고 이를 그림에 잘 묘사했죠. 그래서 그가 그린 인물의 표정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또한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언변이 있었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모델을 칭찬했죠. 일종의 아부였던 셈인데요. 그래서 모델이 쉽게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최고의 표정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대 화가들과 확연히 다른 색상을 사용했어요. 이전까지는 보다 차분한 색감의 사실적인 초상화가 대세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림에 밝은 색을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은 생생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렇다면 로렌스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로렌스는 그림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해요. 로렌스의 아버지는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호텔을 했죠. 그런데 아들 로렌스에게 천재성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아들을 호텔의 마스코트로 삼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를 보기 위해 그 호텔을 찾았어요. 귀여운 꼬마가 밀턴의 신라권을 술술 암송하고 초상화까지 잘 그리니 마냥 신기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밝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어요. 이는 후일 초상화가로 능력을 발휘하게 된 밑바탕이 되었죠. 그렇다면 로렌스는 어떻게 전업 초상화가로 유명해지게 되었을까요? 로렌스가 18살이 될 때 전업 화가가 되기 위해 런던으로 이사를 해요. 고향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왕실 수석 화가를 소개받고 짧은 시간 내에 영국 상류 사회로 진입했죠. 탁월한 실력과 천성적인 부침성이 있었기에 귀족들이나 장군 등 고객은 점점 늘어갔죠. 급기야 1790년 샬럿 왕비의 초상화까지 그리게 되었어요. 다만 왕비는 이 초상화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 그림을 당장 저리 지워라. 나랑 하나도 안 닮았구나. 제가 보기엔 매우 잘 그린 그림 같은데요. 왕비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현실 부정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왕실의 수석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해외로 그림 출장을 떠나게 돼요. 이때 각국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2년간의 출장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그림은 더욱 완숙해져 있었어요. 특히 이 시기에 그린 아이들 초상화가 아주 특별하죠. 모델을 대하는 방식이 더욱 노련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정, 순수함을 더 잘 이끌어냈죠. 과감한 붓터치와 색감으로 아이들의 얼굴과 옷에 생기를 불어넣어 깊이와 입체감을 더했어요. 그럼 로렌스는 초상화가로 성공해 부유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을까요? 아쉽게도 아니었어요. 그는 두 번의 인생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째는 연애의 실패였어요. 로렌스가 그림 신동이었던 시절 그를 매우 아끼는 귀부인이 있었어요. 당대 유명 배우였던 세라 시돈이었죠. 그러다 로렌스가 장성의 런던에 정착했을 때 세라 부인의 두 딸 셀리 그리고 마리아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셀리는 20살, 마리아는 16살이었죠. 로렌스는 언니였던 셀리에게 강한 연애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를 시작하죠. 그런데 마냥 어린아이로 보았던 동생 마리아가 여인으로 폭풍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급기야 마리아를 향한 환승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렌스는 변덕이 너무 심했어요. 또다시 마리아를 외면하고 셀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런 지조 없는 남자라면 자매가 먼저 그를 내칠 만도 한데 로렌스는 당시 성공한 화가였고 미남자였습니다. 두 자매는 로렌스의 결정에 끌려다녔죠. 그런데 두 자매는 선천적으로 몸이 매우 허약했어요. 마리아가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죠. 죽으며 언니 셀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언니, 내가 죽더라도 절대 로렌스와 결혼하면 안 돼. 약속해. 언니는 동생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로렌스와 헤어졌죠. 그러나 언니 셀리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뜨고 맙니다. 젊고 전도 유망했던 화가의 복잡한 러브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로렌스는 세간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어요. 순진한 자매들을 농락하고 양다리를 걸친 파렴치한 남북군, 너 때문에 그녀들이 죽은 거야. 수석화가의 자격이 없어. 당장 사퇴해.
로렌스는 이때 화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맞았어요. 둘째, 그는 자산 관리에 실패했어요. 고객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로렌스는 늘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박이나 여자 등에 빠진 것도 아니었죠.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비싼 그림들을 사모으는 취미가 있었고 비싼 그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되고 있죠. 따라서 그의 말년의 재무 상태는 매우 안 좋았어요. 죽을 때까지도 갚지 못한 큰 빚을 지고 있었죠. 토마스 로렌스는 사후에 곧 대중으로부터 잊혀져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산업혁명과 함께 정치 사회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과거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낭만주의적 그림은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심지어 한때는 깡통 화가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의 아이 초상화들이 초콜릿 캔디 상자에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1950년 이후로 조금씩 그의 그림들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어요. 20세기 초반에 미국, 프랑스 등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그래서 현재 미국 LA 근교 헌팅턴 도서관에 그의 유명한 초상화 2점이 있죠. 토마스 로렌스는 미술사적으로 그리 인정받는 화가는 아니에요. 토마스 로렌스는 확실히 뛰어난 화가였지만 그렇다고 대가는 아닙니다. 새로운 미술 사조를 일으켜 후대에 창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열렬한 추종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그림은 동시대나 이전 화가들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의 개성을 그림에 잘 표현했죠. 그래서 그의 그림 속의 왕들은 더 이상 딱딱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공작 부인은 행복하고 아이들은 한없이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그의 초상화 앞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이유입니다.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없는 그림이 초상화임에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로렌스의 초상화 속 인물들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